11주 3차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70페이지 먼저 한번 펼쳐보시면 클라이언트 만족도 조사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면 기아가 이 기관에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아래의 몇 가지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지는 기아가 받은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개선의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각 질문에 대하여 기아의 솔직한 의견이 이렇게 표시해 달라,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아가 받았던 서비스의 질에 대한 거, 그리고 기아가 원했던 서비스를 받았는지, 그리고 참여한 프로그램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됐는지, 그리고 기아가 받은 서비스에 대하여 기아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만약 기아가 아는 사람에게 유사한 서비스가 있을 때 참여를 권유할 수 있는지, 기아가 받은 서비스는 기아가 가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효과성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는 거죠. 기아는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기아가 차후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할 때 다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이렇게 뒤에 이제 성별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성별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들까지 짚어보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까지도 한번 보고, 그래서 인터넷상에도 이런 설문지, 만족도 조사에 대한 설문지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한테 가장 맞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효과성 평가를 위한 조사 설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조사 설계인 단일 집단 사후 설계 검사, 사후 검사 설계,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단일 집단 사후 검사 설계는 하나의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 프로그램, 실험 처치 등을 실시한 후에 그 집단의 특성을 검사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설계 방법은 조건 통제가 전혀 되지 않으며 결과에 의미 있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나 근거가 없다는 점에 단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단일 집단 사건 사후, 사전 사후 설계는 검사 설계는 하나의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 프로그램, 그러니까 실험에 대한 부분이겠죠. 실시하기 전에 사전 검사를 하고 미리 종속 변인과 관련된 특징을 확인한 다음에 특정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에 사후 검사를 하여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사전 검사하고 사후 검사를 하는 거. 왜냐하면 비교를 할 수 있는, 뭐가 원인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이걸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결과물을 도출하고 나중에 평가를 할 때 비교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 사후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효율성 검사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인데요. 효율성 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평가 방법으로 효율성 평가에는 비용 효과 분석과 비용 편익 분석 이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비용 효과 분석은 프로그램에 투입된 비용을 화폐 단위로 계산하여 달성된 성과와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보면 방과 후 아동 프로그램에 투입된 총 비용을 계산하여 아동의 성적 향상, 사회성 향상 등 유사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비용 효과성을 밝힐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 편익 분석인데요. 프로그램에 투입된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 가치의 단위로 환산하여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반 사기업에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에 편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기 곤란한 경우들이 많다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시장 가치로 환산이 불가능한 편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얻게 되는 심리 사회적 혜택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화폐 가치 측정, 시장 가치 측정, 가설적 질문,
정책적 선택 등이 있습니다. 화폐 가치 측정은 편익을 직접적으로 화폐 가치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보면 지역사회 건강센터 프로그램의 편익은 건강센터가 저녁 시간에 2시간 개방된다면 이용자들이 연간 10일의 직장 결근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유발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0일 동안 평균 임금을 계산하여 편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 가치 측정은 편익을 직접 화폐로 환산할 수 없을 때 시장 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지역사회에서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에 범죄율이 50% 감소되었다면,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감소된 만큼의 범죄율이 유사 지역의 주택 가격을 시장 가치로 보아 편익을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추정치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적 질문의 방법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게 비합회적 편익에 대한 가격 책정을 개인마다 매우 큰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합회적 편익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적정 가치를 산출하기 어려울 때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측정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지불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을 했을 때 나는 얼마의 정도를 할 수 있으면 개인마다 달라지는 거죠. 여유가 있는 분이나 여유가 없는 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많다. 정책적 선택은 편익을 정치적 선택에 따라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것으로 예산, 제약이나 정권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이 방법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가치를 확인하는 이러한 이익이 있다는 것들을 이끌어내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체크는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게 화폐 가치나 시장 가치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권장하고는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평가의 질적 평가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질적 평가 방법은 참여자의 언어나 의미를 관찰하여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해석하는데 강조점을 두게 됩니다. 질적 평가는 평가 대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줄 수는 있으나 평가 대상자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점 또한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학위 논문, 박사 논문에 이제 질적 평가 이런 것들이, 질적 논문들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끄잡아내는 표현이 좀, 이것을 도출해내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가 범위가 광범위하고 평가를 위한 시간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질적 방법을 사용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질적 평가의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현장 관찰에 의한 관찰 기록,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제일 많이 잘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관찰이고 그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심층 면접에 의한 질적 자료 수집, 인터뷰하는 방법도 배우셔야 되는 거죠. 어떤 것, 최근에는 이런 부분에서, 예전에는 녹음해서 그걸 들으면서 타이핑하고 그 속에서 이제 의미 있는 걸 찾아내고 분석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AI들이 대신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인터뷰했던 것들을 녹음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최근에 저도 이제 AI에 대한 교육들을 많이 듣고 하지만 그러니까 네이버 클로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인터뷰하는 것들을 녹음하면 그러니까 문서로 글로 정리해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300분까지, 한 달에 300분까지 녹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 없어지고 하는 과정들이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10번 정도 그것을 요약 정리도 해준답니다. 요약 정리까지 저는 안 해봤는데, 이제 녹음해서 그러니까 걸러서, 그리고 이것도 2명이 이야기했는지 3명이 이야기했는지를 하면 그걸 분류해서
그래서 회의록 작성할 때 엄청나게 좋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문서 및 기존 자료의 활용 등이 있습니다. 질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일반적으로 자료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 종결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질적 평가에 있어서 엄격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법으로는 지속적 참여와 관찰, 자료의 다원화, 동료의 보고회, 부정적 사례 분석, 외부 감사, 여섯 번째 참여자 확인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조금 확인해 보면 살펴보면 지속적 참여 관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평가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계속적으로 참여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신뢰를 얻어,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친밀감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잘못된 정보 또는 자료를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료의 다원화는 한 가지 자료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여 상호 비교하고 자료 분석하고 해석해서 발생하는 편견과 오류를 방지하는. 저희들이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프랙티컴,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를 1년 3월부터 쭉 지금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40여 명이 처음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7개 팀으로 8개 팀으로 나누어서 프랙티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조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꿈꾸는 여행 플랫폼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통계치부터 설문조사, 관련 기사 이런 것들을 다 검색하고 해서 취합하고 같이 토론하고 분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피곤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방식의 이야기들을 이끌어내므로 해서 저는 또 저하고 좀 관련성 있는 주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 이렇게 하자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제안도 하고 그것을 의견도 수렴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자료를 많은 데서 끄잡아오는 것들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동료 보고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가자 이외의 질적 평가에 관심과 조예가 있는 동료 학자나 연구자들에게 평가 과정과 평가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이때 능력 있는 동료의 확보가 관건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컨퍼런스 형태죠. 앞에서 사례를 발표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풍부화시켜내는 작업들.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 이후에 맨 마지막에 발표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다른 팀에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를 그러니까 험담하기 위해서가 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하면서 최종적인 보고서가 보완이 돼서 들어온다면 실질적으로 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부분에서 결과물로 도출해내는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부정적 사례 분석입니다. 극단적 사례나 예외적 사례를 자료에서 제외시켜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체조 선수들이 시합을 하고 나면 최고점, 최하점을 제끼고 중간 점수를 통해서 점수를 하는 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위탁 검사할 때도 최고점, 최하점 제끼고 제외하고 나서 중간 점수를 가지고 통계를 해서 1, 2, 3등 나누어서 위탁 수를 정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외부 감사라는 것들을 합니다. 외부의 전문가들이 조사 내용과 결과를 토대로 검토하여 정확성을 평가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객관성을 확보하는 거죠. 심사위원들이 외부 전문가들이 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정확성을 평가하게 되는. 그리고 그거는 관건은 얼마나 그것을 있는 능력 있는 감사진들을 구성하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참여자 확인. 1차적 평가 결과를 프로그램의 참여자에게 보여주어 그 내용이 자신들이 실제로 느끼고 생각한 것과 일치하는지를 검토받는 거. 이게 참여자한테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참여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기록하는 사람 아니면 담당자들이 잘못 오해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곡해내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참여자들한테 물어보는 방법들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물어볼 때도 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사례가 이제 오픈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평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조작적 정의 척도를 이용하는 평가, 그리고 과업 성취 척도에 의한 평가, 단일 조사 설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조작적 정의 척도를 이용한 평가는 해당 프로그램 평가에 적절한 평가 방법을 찾지 못한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달성 정도를 클라이언트 종결 상태 또는 특정한 변화의 상태를 정의하고 그것을 조작적 정의로 규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언두능 외톨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할 때 이 프로그램에서 평가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채팅을 하거나 밥을 함께 먹거나 하는 친구의 존재 여부, 그 수와 빈도, 그리고 동아리 활동 등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언두능 외톨이인 경우 클라이언트가 친구도 만나고 동아리 활동도 정기적으로 한다면 요게 이분들이 언두능 외톨이일까? 라는 의문도 생기죠. 그 클라이언트는 이제 더 이상 언두능 외톨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조작 정의에 의해서 평가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두능 외톨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 아니면 우리가 세상하는 대상 클라이언트들의 상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과업 성취 척도에 의한 평가는 개입의 주요 과업이 어느 정도로 성취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식사 배달, 독립생활 향상, 정보 제공, 의뢰 등 자원 공급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과정 평가에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과업 성취 척도는 서비스를 점검하거나 서비스 제공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주관적 평가의 성격이 강하게 평점을 부여하는 데 자의적일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업 성취 척도 방법의 예를 들어보면, 첫째, 개입 목표를 5개 이내의 주요 과업으로 구분하고 주요 과업은 활동 목표 또는 과정 목표라고 볼 수 있고, 둘째는 성취도 수준을 정하여 상세하게 기술하며, 셋째, 각 과업의 진척된 정도를 기준 점수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재 176페이지를 한번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밑에 보면 과업은 크게 5가지로 했죠. 가정 봉사원 파견, 식사 배달, 노인 프로그램 같아요. 치료용 침대 확보, 네 번째 이웃 주민의 원조, 다섯 번째 아들과의 접촉입니다. 성취도는 인테이크 이후 서비스 지속적으로 제공되어 있는다. 이거 3점. 5점 척도겠죠. 4점 척도네요. 전혀 없다, 거의 성취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서 여전히 노력이 필요하다, 상당은 성취되어서 약간 노력이다. 4점은 완전히 성취되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가정봉사 파견으로 지속적으로 하는데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아서 3점. 식사 배달 서비스에서는 타기간 협조로 주 5일 식사 제공한다. 근데 이게 제공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평점이 2점, 거의 이렇게. 그리고 치료용 침대 확보가 되어서 후원자가 침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4점. 이웃 주민의 원조, 이웃 주민과 면담 후 매일 1회씩 클라이언트를 접촉한다. 4번. 근데 반면 아들과 접촉, 진전이 없음. 아들 연락처 추적했으나 행방불명이다. 거의 성취된,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1점을 부여한 거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일 사례 조사 설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일 사례 조사 설계에 의한 평가는 단일 사례, 클라이언트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집단이 될 수가 있고,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으로 개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측정하고자 하는 성과 지표는 정기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면서도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료 수집이 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측정 지표는 생각이나 느낌 등 외부 관찰자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를 쓴다기보다는 가급적이면 표준된 행동과 같이 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이 좋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단일 사례 조사 설계에서 개입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기록한 자료 분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입 전후로 클라이언트의 표정 행동이나 프로그램의 성과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일 사례 조사 설계에서 표적 행동에 대한 직접적 관찰은 빈도, 지속 기간, 강도, 이게 비율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수량화될 수 있으며 이를 측정하여 그래프에 표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빈도는 정해진 관찰 기간 동안의 클라이언트의 특정 행동이 나타난 횟수를, 지속 기간은 관찰 기간 동안의 표적 행동 또는 특정 행동이 지속되는 시간의 길이를, 강도는 표적 행동의 양과 정도의 차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관찰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라 그러니까 패턴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 패턴을 읽어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담당자의 역할이다, 역량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일 사례 조사 설계의 기본 원칙 이렇게 하는데요. 조사 또는 평가를 위해서 그래프를 표시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는 기초선, 국면 단계를 표시하는 것이고 기초선에는 개입 이전 또는 프로그램 시행 이전의 표적 집단 특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되고 표시하게 됩니다. 개입 이후의 A는 개입의 철회를 의미하게 되고요. B는 개입 도중 또는 개입 후의 국면을 표시하게 되고 그래프상의 B의 표시는 개입 이후 프로그램 시후의 상황이나 국면을 나타남. A와 B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점선으로 표시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C와 D는 다른 개입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B라는 개입 방법과 성격이 다른 개입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C, D, E 등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그래프를 보면 AB 설계 같은 경우에는 기초선 이전에 이렇게 하강하다 성장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였다면 개입, 점선으로 표시되는 개입이라는 시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빈도가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이 개입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기초선 때는 이렇게 상향 곡선을 우상향을 표시했는데 개입 이후에 떨어졌다 라는 부분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입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금연이 담배 피는 게 줄었다면 개입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감소가 더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부분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AB 설계라고 이야기하는 기초선에다가 개입했다가 철회했다가 개입하는. 근데 개입했던 B 부분에서 똑같은 부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선이 있을 때 그리고 개입 이후에 증가했다가 이것을 철회하니까 기존 상태로 돌아가니까 다시 줄어드는, 그렇다가 다시 개입하면 늘어나는. 그러면 이 개입의 효과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러니까 확인되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래프 부분인데요. 이 그래프는 ABC 설계, 그러니까 전혀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초선일 때, A라는 기본 상황일 때는 그러니까 현행을 유지하고 있다가 개입을 했을 때,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개입 이후에 또 다른 형식의 느낌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떻게 했냐면, 이전에는 밥 먹는 양이 작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 좀 다르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채소를 잘 안 먹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하고 이제 주말 농장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아이들하고 채소를 키웠어요. 채소를 키우고 개입 효과는 채소를 키우는 활동들을 한 거죠. 그런 이후에 채소 먹는 비율들이 늘어나는,
뭐 줄어들지만 이전보다는 많아지는 이런 효과를 가졌다면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있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 C가 전혀 다른 국면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주차 수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짚어봤는데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러니까 설계부터 시작해서 평가까지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부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논리 모델. 논리 모델 제일 처음이 뭐였죠? 투입, 과정, 산출, 성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프로그램에 녹여내면 멋진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는 특강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고, 그리고 미리 조장님들이 좀 고생하시겠지만, 그걸 조금,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에서 어려운 부분들,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